저희 조갑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또 탄핵이 되기 전에 뵙다가 탄핵이 되고 나서 뵈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번에 탄핵 선고가 내렸는데 그 판결문은 제 생각에 정독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으로 작성되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무단으로 재판관들의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행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당신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나, 맞아요. 이는 충분히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고 총선을 통해 해결했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했느냐.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 윤곽의 구조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 계엄을 평가를 하면서 예. 지난 총선에서 잘했으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졌지 않느냐. 예. 그걸 수용해야 될 텐데 예. 그걸 뭐 줄탄핵한다든지 뭐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한 것은 이건 비례관계에도 맞지 않다. 예. 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무리한 그런 탄핵에 대해서는 다 방어망을 쳐가지고 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왜 링 바깥으로 나갔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권투하다 총 들고 온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예. 그거는 심판이 제지하면 되는데 네. 거기서 뭐 링 바깥으로 뛰어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때리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저는 이번 이 결정문을 우리 헌정사가 이제 77년인데 네.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예. 그러니까 권리를 예. 명시한 대헌- 대헌장이죠. 예. 예. 그게 대헌장 만들어진 게 1215년이거든요. 예. 딱 810년 전이라고. 예. 그래서 그 존 왕과 귀족들이 티각태각 막 싸우다가 약속한 문서가 대헌장 아닙니까? 그렇죠. 마그나 카르타. 그렇죠. 그게 60몇 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귀족들에게 세금 매길 때는 귀족 회의의 합의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국회로 의회에 바뀌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민의 경우에는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 적법 절차 거쳐야 된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로 가는 건데 네. 약속이 어디 안 지켜졌다고요. 안 지켜질 때마다 귀족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왕한테 들이댔잖아요. 네. 왜 당신 이거 안 지켰느냐. 그래서 끈질기게 싸우다가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로 가는데 483년이 걸렸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77년 만에 예. 이 정도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이번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특이할 것이, 실제 아직까지 취재 활동을 하는 언론인 중에서 79년, 80년에 마지막 계엄을 겪어보신 분이 그렇죠.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45년 만에 반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솔직히? 그날 부산에 있는 지인이 예. 문자 메시지로 왔어요. 비상계엄이라고. 나는 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켜니까 나오더라고. 예.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뭐 국회에서 몰려와가지고 뭐 그때 국회 들어오다가 또 예, 티격태격하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오늘 밤중에 예. 해제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한 것은 제가 부마 사태, 예. 12.6, 예. 12.12 사건, 5.18, 예. 그 전에 있었던 5.17 계엄 확대, 이 6개월을 모두 취재한 유일한 기자거든요. 그렇죠. 예. 취재하고 각 사건마다 책을 하나씩 썼어요. 예. 그래서 제 느낌으로 봐가지고는 예. 이거는 군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 그렇죠. 특히나 광주 사태를 경험한 군인이 예. 무슨 그래서 끝났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재밌는 이 코미디를 보듯이 예. 느긋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5.16, 그 다음에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선포도 이거 사실 진일 쿠데타거든요. 예. 그렇죠. 이분이 또 진일 쿠데타입니다, 성격이. 그렇죠. 그죠? 이번에도 헌법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헌법 만들려고 그리고 그랬죠.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한 거니까 예. 진일 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예, 그렇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잖아요. 예, 그렇죠. 12.12. 예. 그런데 실패한 쿠데타를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자꾸 웃음이 나오고 이게 사이코 드라마 같기도 하고
코미디 꼽기도 한데 근사한 이정표가 될 만한 결정문을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걸 읽고 국가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거기에 대한 헌법적 제약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교과서 하나를 만들어낸 점이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제가 아는 그 언론인 중에서 글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그 판결문을 보면은 글 자체의 논리 구조도 그런데 표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결론 부분 첫 문장이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랬다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국민 신임 배반이란 말이 예. 물에 싹 박혔어요.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국민임을 천명한 것이고, 예. 책무를 부과한 거죠,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임을. 그런데 배반이란 말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에도 국민 신임 배반이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그때 그 배반이라는 용어는 실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배반은 군사적인 배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실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대역이죠, 대역.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뭐냐? 국민 신임 배반자를 지난 넉 달 동안 결사옹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국민 신임 배반당이 아닌가? 아. 그래서 저는 뭐 논리적으로는 네. 이번에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네. 보궐선거 성격의 네. 조기 선거에는 후보 안 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곤 했는데 뭐 예. 현실은 더 빨리 지나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이 계엄이 터지는 상황에서야 당황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4달 동안에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 상당히 좀 멍해를 안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계엄이 터진 순간부터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좀 희극을 보는 것처럼 지켜보셨는데 그 말인즉슨 8대 0이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이건 명징하게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어떻게 하나 본 건데 반대로 이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지지층을 선동해가지고 5대 3이다 4대 4다 해서 희망 고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이번에 보수가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가 확 갈려졌습니다. 예. 그죠? 예. 국민의힘은 지금 가짜 보수를 대변하고 있어요. 네. 첫째, 무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함으로써 법치를 부정하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냥 안고 와가지고 같이 퍼뜨림으로써 사실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수적 가치의 3대 원칙이 법치, 사실, 그 다음에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죠. 그걸 다 무시했으니까 예. 이건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저는 가짜 보수라고 봅니다. 이게 과장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의 대결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짜 보수라고 믿고 싶어요. 네. 뭐 보수의 구명정이라는 표현도 옛날에 썼지만 이럴 때야말로 예. 지금 보수의 구명정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노아의 방주같이 좀 큰 걸 설계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명정이 네, 돼버렸습니다. 조금 작지만은 예, 예. 원래 구명정은 작거든요. 예, 예. 본체보다는 작은데 예, 예. 여기 이제 옮겨 타야 되는데 예, 예. 그건 잘 모르겠고 예. 어쨌든 대안이 그래도 이 보수의 진짜 보수의 챔피언이 누구냐? 예. 그런데 한국 보수는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문명 건설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 건설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만드는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만든 제도가 의료보험, 군대란 제도, 기업,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공정한 선거관리 이게 다 제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K의료를 완전히 예. 지금 망가뜨렸죠. 그렇죠. 군대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했지. 예? 그렇죠.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부정선거기관으로 네. 매도를 하고 네. 특히 국민의힘이 왜 가짜 보수냐라고 증명하라면은 네. 한 손에 태극기 들고 예. 다른 손에 성조기 들고 예. 온몸에 예. 스탑 더 스틸을 예. 감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 스탑 더 스틸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걸 제가 미국 외교관에 한국엔 주한 외교관과 얘기하면서 이제 놀랐던 것이
놀라울 정도로 미국인도 거부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 화면에 대해서 성조기와 태극기와 스탑 더 스틸. 예. 아니 이게 정신분열적 상황인데 예. 태극기는 애국이고 예. 성조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사대주의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외세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고 스탑 더 스틸은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탑 더 스틸은 대한민국은 표도덕 국가입니다라는 걸 만천에 선전하고 외신 기자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또 보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도 치르고 한다고 하는데 성찰적인 자세로 이 개업과 이런 보수 위기에 대응했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진짜 위기 아닙니까? 그게 위기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좀 너무 겸손해서 예.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한 것을 했으면 계속 그걸 지키면서 확대시키고 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욕을 많이 먹으니까 피하다가 보면은 놓쳐버리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준석 예. 대표는 싸웠잖아요. 예. 어유. 그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저는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하는 일들이 저는 10년, 20년 내에도 후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떳떳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특히 뭐 부정선거 음모론은 예. 음모론과 싸운 그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랑을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예. 조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부정선거랑 싸우는 것이 뭐 제 일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바이러스 중에 가장 심한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룩한 선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자해 공갈성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였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희화화되는 것은 부정선거를 믿는 지도자는 꽤 있었으나 자기가 이기고 나서도 그렇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그렇죠. 거죠. 예.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그쪽이다 하는 걸 맨 먼저 간파를 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좀 개조가 가능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거는. 그러다가 작년 12월 3일 나오고 나서 예. 역시 예. 옳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괴팍함 또는 비논리성, 비상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받을수록 자기 욕심만 강해져가는 특이한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를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진 데가 이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이번에 결정문도 그러고 앞으로 수사 네. 뭐 공소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가 있고 그다음 남은 의무는 기자들이 언론입니다. 언론이 진짜 비상계엄의 이유는 뭐였느냐를 나는 취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드러난 거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났다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믿기지 않아요. 예. 자기가 만든 혼란을 자기가 어떻게 주체 못하고 이렇게 넘어진 형체라 가지고. 이번에 또 코미디적인 게 있는 게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예, 예. 포고령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없는 게 부정선거였다고. 아, 예. 그건 비밀로 붙였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한참 동안 비밀로 붙이다가 기자들이 선거해도 갔네 하고 그렇죠. 하니까 12월 12일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진짜 이유, 이게 진짜 이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계엄 선포 이유를 비밀로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 예. 아주 이상한 관계가 이번 계엄 사태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권 공유형입니다. 그렇죠. 같이 통치하는 느낌이 많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권의 과오가 드러날 때 생각보다 높은 비중으로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참한 쪽으로 몰고 간 그 출발점 보면은 무리하게 청와대에서 뛰쳐나온 거.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몰아낸 네. 거. 그 다음이 의료대란.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세 가지 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데 그게 동급이 아니라 갑을 관계가 아닌 것 생각해요. 아, 갑을까지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자꾸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대요. 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김건희 여사가 그 사나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꼭 부하처럼 예. 오히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어렵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온 나라에 불을 질렀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취재를 통해서 밝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뭘 바라보고 투표를 해야겠느냐. 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3자 가상 대결이 그렇게 여론조사된 게 있던데 이재명 47, 김문수 23, 우리 이 후보가 9%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9%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던데 예. 해볼만 하다 하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저는 선거를 항상 어쩌다 보니 어려운 선거만 치렀기 때문에 저는 뭐 구에서 시작하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선은 온 국민의 관심이 중앙 미디어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비전을 세우면 또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근데 토론하기 위해서는 좀 그 전 단계에서도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뭐 이념적으로 아니면 이 철학적으로 상당한 공부를 하신 최재형 의원님 정도나 이런 분들 말고는 보수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보수가 뭐냐 하는 거는 우리 이준석 후보가 선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까? 네. 그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는데 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보수라는 기치를 내리지 않고 그게 뭐 다른 변명을 해가지고 중도 붙이지 않고 보수라는 기치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상당히 고마워요. 보수가 뭐 요즘 면이 좀 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보수가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을 해가지고 망한 측면이 크지 보수의 이념 자체는 충분히 고쳤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보수주의가 크게 관계는 없는데 박정희주의를 보수주의로 이제 치환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2022년, 2023년부터 계속 보수가 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한국의 보수를 재해석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재구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굉장한 역사의 진보 세력 아닙니까? 추세 세력 아닙니까? 문명 건설 세력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문명 건설을 주도한 주인공이고 한국 현대사의 주인이거든요. 다만 이런 어마어마한 보수를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성이 있느냐?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어느 순간 뭐 물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은 사법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과 결합되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실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그렇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보수 정치와 검찰 사법의 일체화가 이루어졌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다시 분리할 방법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번 체질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저 상대 하나 날리고 이렇게 검찰 정치하는 게 맛에 들어버리면은 이렇게 이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래 그걸 바탕으로 국민을 설명해가지고 표로 이기는 게 얼마나 이 거추장스러운 절차처럼 느끼겠습니까? 그냥 누구든지 수사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저는 그게 만연한 지금 나태함이라 봅니다, 보수주의. 그래서 이 보수를 재해석할 때 레퍼런스로 삼을 게 산업공상이거든요. 조선조를 지배했던 신분 산업공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가 지금도 살아있거든. 그 사는 지금은 검사, 판사, 기자, 교수, 이른바 지식인들, 또 뭐 시민운동가 이런 사람이 사실은 권력을 잡고 기업인, 군인, 과학자, 전문가를 끌고 가고 있다고. 가불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사자 지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재명도 사에 속하고 뭐 윤석열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참 슬기로운 나라라고 생각되는 게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정치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합니다. 그 자기 자존심 문제라고. 그래서 이 구조를 깨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저 과학도 출신이니까 보수가 엄청난
볼륨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수 정치 세력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보수를 다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치 교육을 해가지고 당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당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주장하듯이 정당 민주화를 통해서 네. 지도부를 구성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보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 고민은 또 요새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개헌 같은 큰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개헌이 한 번 될 때마다 육공화국 이렇게 오공화국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대한 이벤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뭔가 나라가 망하고 다시 태어나는 같은 느낌 같이 한 시대를 접고 새로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미국은 같은 개헌이라는데 번역할 때 우리가 수정헌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언제든지 헌법도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가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고지순의 가치로 지금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날 잡아서 하는 아니면 해를 잡아서 하는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선거에 일정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우리도 연성헌법화해서 어느 정도는 개헌이라는 것이 뭐 내용적으로 가볍다기보다 절차적으로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자주 하자 이거죠.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조갑 대표님, 저희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실제 오프라인 선거운동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수 진영 전반에 이제 접촉면을 늘리려면은 어떤 전략 전술을 한번 구사하는 게 좋을지 혹시 조언 주신다면? 저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면 승부. 우리가 위대한 한국 보수의 챔피언이다. 네. 이재명 후보 대 자유진영 후보의 대결이라는 네. 기본 구도도 있지만은 이 보수 진영 안에서 누가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아주 좀 시간도 짧으니까 네.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이 세력이 그동안의 한국의 보수 아니 대한민국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켜가지고 도저히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훨씬 더 세게 좀 비판을 하고 또 예. 그쪽의 반격도 듣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좋은 승부가 나오면은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청산의 대상이라고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우리 이준석 후보 홍보면 비슷하게 돼요. 우선 만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앞으로 50년은 정치도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50년 정치하면 저도 이제 90살입니다. 그때 되면 평균 수명이 100살 될 거라고요. 아이고. 100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걸 보고 아니 한국을 최장수국으로 만든 사람이 의사들인데 네. 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네. 적대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때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작년 의료 대란 하는 네. 거 보고 탄핵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 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고 네. 의료 대란과 싸우고 네. 이번에 계엄 사태와 싸운 거는 그건 한국 보수의 챔피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다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굉장히 많은 조언과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어떤 분석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덕담 한마디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네. 또 동탄의 기적이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까 47대 23구 이렇게 네. 보니까 예. 국제위기 속의 국가 생존 전략을 네. 찾기 위한 예. 노력 뭐 이런 화두로 정면 승부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 있다. 바른 말은 먹힌다. 하는 걸 믿고 한번 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예. 이번에 훌륭한 승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진짜 성과를 내 가지고 오늘 주신 좋은 말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잘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